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안에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실층에서 이 문을 닫기 위해서 민주당인지 아니면 경호당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부시려고 한 그 빠루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어제부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 집단이 되었습니다. 자, 국회 얘기 전문가 패널 분들과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변호사님,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김태환 변호사님 좀 옆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국회가 이게 무슨 스펙터클 영화같이 흘러왔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곳곳에 지금 비상대기조가 의사 진행이 안 되도록 야당은 막고 민주당은 회의를 언제든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자,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기 한마디. 저 채널A 사옥 앞에 청계천 오늘 무슨 행사하더라고요. 행사하나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첫째,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고, 알아도 관심이 없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 이게 결국 이제 선거법, 핵심의 선거법이 있는데, 이 선거법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총선의 게임의 규칙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네.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률 엄청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에 딱 와닿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뉴스가 있을 때 야당은 그거에 대한 비판을 내놔야 될 거고, 네. 여당은 그것에 대책,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뭐 잘할 수 있다. 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던 말던, 네. 지금 이 순간 오직 관심 있는 거, 내년 총선에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이들이 결국 다 전부 다 정치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거고, 글쎄 네.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국회의 어떤 대립이란 게 어느 순간은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거법과 공수처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곧 풀릴 수 있을까? 이 대치가 장기화되는 거 아닐까? 그런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추월 차선에는 네. 공항에서 출국 절차 이런 거 빨리 들어가는 게 생략하고 있죠. 그냥 네. 빨리 갈 수 있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고,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는데, 형태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수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선거제 바꾸는 거하고 공수처. 공수처 만드는 법안, 요거 두 개를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빨리 가야 되는 이유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정치라는 건 대화 타협입니다. 그 당시 네. 상황에서 어쨌든 각 당이라든지 어떤 정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선거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단식 투쟁 풀면서 네. 5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죠. 그게 이래를 늘리자. 그렇죠. 그게 결국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우리 민주당에서 한 20년 동안 쭉 주장해 온 겁니다. 그동안. 하다가 어찌 본다 그러면 야 3당이 네. 이 선거제를 계속 연동형 비례제로 하자고 그랬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민주당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은 비슷합니다. 선거로 인한 어떤 예를 들어서 소수 정당, 그렇죠. 네, 비슷하기 줄어들게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이어서 이거를 우리 당만 이득을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선거제 개혁은 야3당의 요구였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당에서 계속 요구한 사안이라, 네. 서로의 그런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법안, 패스트 대표적인 법안, 거기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와 선거제 두 가지를 패스트트랙에 세우는 거를 국회에서 온몸으로 정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지난 주말의 뉴스 화제였습니다. 자, 근데 어제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독재 정권이 아니라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우파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우시죠? 왜 어려워졌느냐? 시장 정제를 무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도로는 구구라고 덮어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까? 시장 정제를 지키라는 것이 그겁니까? 자유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까? 그게 그거라면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여러분. 자, 극좌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 네. 우리가 극우입니까? 우리가 극우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극좌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총선을 앞두고서 네.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당외 집회를 계속 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반대로 민주당이 헌법 수호 안 한다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 안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저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저렇게 강력하게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대표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계속 저렇게 얘기한 걸 보면 네. 이제는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총선을 앞두고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둘로 나누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극과 극우라고 하는 두 프레임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 특히 이제 그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되는 극우부터 중도적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저는 저런 표현을 통해서 총선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헌법 수호를 하신다고 하면 좀 국회 선진화법 잘 지키면서 국회에서도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의사 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의 불법 때문에 불법을 오히려 더 지금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성이라든지 한국당의 농성에 가담했던 의원들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아침에 준비하고 있어요. 오전 안으로 되나요? 네. 지금 저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많이 하는. 나경원 대표님 포함인가요? 아직 그거는 좀 우리가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지금 5분 넘게 부상당하셨고요. 우리 의원님의 안경이 부서지고 조금 다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굳이 말씀은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몸싸움까지 하게 된 거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새벽 2시에 무슨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한 거라든지 그리고 국회라는 데가 어쨌든 국민들 대변하는 곳인 저렇게까지 반대하면 그냥 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쨌든 간에 네. 국회 선진화법 취지상으로는 국회 네.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을 홍영표 대표가 지금 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결국은 많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른바 그리고 거기다 업무상 방해죄, 네. 공용소름 무효죄 이게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다 찍어놨거든요, 증거로. 네. 언론 기관들이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인데, 네. 과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볼지 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성립할 여지가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국회법 위반 부분,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박지훈 변호사님 해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면 네. 황문택 부대면 고발 대리인이시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당사자시군요. 당사자는 네. 아니고 대리인인데. 대리인, 네네. 현쪽 대변인이 네. 거의 반박하시겠지만, 네, 흥미진진하네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법에 좀 흠결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이 국회법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고발한 게 뭐냐면 국회법 145조, 146조인가요? 네. 국회 회의 진입 방해한 거. 네. 근데 거기 조문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의장 못 들어가게 그 앞에서 폭행, 협박, 퇴거 불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회의장에 예를 뭘 들으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감사, 네. 특위 요거 회의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초기에 지금 격렬하게 막은 데는 어디게요? 의사국. 의사과예요. 네, 의사국. 의사국은 회의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사과를 강하게 막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정당하다, 무슨
부적당하다,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반한다, 이건 다 차치하더라도 네. 그 국회법에 있는 145조, 130조 위반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다만 뭐가 있냐면 네. 어제 그런데 금요일 오후랑 토요일 오후 뭐가 있었냐면 네. 사개특위 열리는 회의실 거기 앞에 이제 들어놓고 스크럼 짠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사개특위 열린 회의장 앞에 회의장 출입을 앞이니까. 방해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걸 의식했는지 네. 의사국 앞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결사항전을 했는데 적극적인 저항을 했는데 네. 어제 그 회의실 앞에 막은 거 보면 그냥 들어 누워 있거든요. 네. 결사 저항이 아니라 아마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율사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그래서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네. 의사국 앞을 막은 건 그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건 뭐 법적 문제는 없다. 네. 그렇게 봐요. 네. 자, 제가 이해찬. 약간 한번 네. 할게요. 왜냐면 저기 이제 논란의 소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네. 말씀처럼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165조, 166조인데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의장 및 그 부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 그러면 이제 그 의안과에서 막은 거는 회의 진행 방해할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안 접수만 하는. 근데 네. 회의라는 게 어찌 보면 의안이 접수돼야 회의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를 막는 거는 100%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네.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는 걸 막은 게 과연 이게 해당되느냐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안 접수하는 것 자체를 어떤 회의의 어떤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에도 회의라고만 돼 있지 않고 회의장 및 그 부근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넓게 본다면 저는 물론 뭐 저형 법정주의라서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게 국회법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뭐 공무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훼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저는 뭐 빠져나갈 방법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안 하셨어요. 장도 있고 장모인가요? 장도 있었지만 장인상을 당했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고발 전가로 여기 고발을 했고 앞으로도 고발하겠다고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굉장히 지금 세게 나오고 있지만 네. 과연 이 회의 사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를 했을 때 그 앞에서 막아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야당 지도자로서 과연 어느 정도 대담성이 있느냐를 보는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번 주에도 온몸을 다 던져서 막겠다 뭐 이런 결사항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저항이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에 개야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하고 싸울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을 해온 사람인데 한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나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최지봉 교수님. 네. 한국당하고 아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독재 DNA라고 그랬나요? 독재 할 때가 생각난다. 내가 그때 할 때 생각나는데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뭐 제1야당을 존중해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보기 네. 100%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는. 왜냐하면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지금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저 발언 저 수위하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나 정부를 향해서 뭐 좌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헌법 소홀을 안 한다고 얘기하거나 뭐 네. 독재 정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수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말과 말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러면 네. 야당을 전혀 존중하지 않거나 야당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 뭐냐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에서는 타협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분명히 보여요. 다만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렇죠. 국회하고 선거법은. 네, 그렇죠. 네. 그러나 패스트 트랙에 올리고 나 330일 동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시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협의와 타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까지 회의장을 막 난입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네. 막고 있지만 네. 그거 자체를 협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올리는 걸 포기한다? 민주당은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패스트트랙이 올리고 나면 네.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데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도 부담이 돼요. 만약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서 330일 이후에 통과시켰다. 네.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부담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해서 자유한국도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 말이 뭐 전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양쪽 다 거의 극단 대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러다가 이제 5월 7일 날 국회가 끝나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결국 그 진행을 시키게 되면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직 전원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직 다 사퇴하면은 올해 국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의원직 총사퇴하면 올해 국회 끝나는 거고. 그래서 네. 어차피 그 사퇴 시기를 잡으면 내년에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보궐선거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국회가 공전되는 거고. 물론 뭐 의원직 총사퇴라는 게 의원이 사직서 던져도 국회의장 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지금 뭐 문희상 의장이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국회 공전을 생각하면서까지 그거를 오케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의 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면 이게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정이 마비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네. 할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이제 패스트트랙 올린 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협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든 뭐 소선거제가 옳든 중대선거구제가 옳든 네. 다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 거지 100% 옳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이 룰이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지금 선거법이 강행 처리되다 보니까 그거와 연동돼서 공수처 관련 법 이것도 사실 법안이 누더기가 됐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었고 예. 차라리 민주당에 저는 할 거면 민주당이 가지고 원안이 낫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은 들어주고 이러면서 지금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조정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네. 근데 다만 글쎄 뭐 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신환 의원이랑 권은희 의원 사보임 문제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랑 권한쟁의 올라갔잖아요. 아, 권한쟁의 헌법재판소에 네. 되는 상태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보임은 위법의 소지가 90% 이상이다. 저는 네. 제 법 감정과 법 해석에 따르면. 네. 그럼 이게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렇게 해버리면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거 전부 다 무효예요. 애초에 시작 자체, 왜냐면 의견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여러 변수는 남아있다. 과연 저 패스트트랙이 여당도 뭐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네. 잘 작동될까? 라는데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황구택 부대면 또 반론을. 네, 반론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물론 사보임 절차가 뭐 팩스로 넣고 하는 게 유료 없는 일은 맞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임시회 기간 중에 본인이 동의 안 하는 상태에서 의원이 동의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동의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원내대표가 시켜버린 그렇죠. 게. 네. 그게 예전에 이제 뭐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국회의 업무라는 게 대부분 정치적으로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라는 게 국회의 업무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라든지 아니면 위법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국회 자유를 존중이 맡긴다. 네. 그러면 아마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보기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뭐 위헌이라든지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네. 국회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소극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럼 언제냐? 예전에 김홍실 의원이 한나라당 했을 때 보건복 중에서 말 안 들었다가 보건복 중에서 임의적으로 사보임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김홍실 의원이 강하게 저항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권한쟁의까지 갔어요. 네. 그때는 헌재에서 뭐라 그러냐면 황기태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국회 자율의 문제인데 이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네. 그때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조문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위원이 예. 그 원한다면 뭐 예. 이런 단서 조항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리 국회 자체의 문제니까 헌재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 상관없이 원내대표가 말 안 들어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거 아니야. 이걸 막아야 돼 해서 들어온 게 지금 조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의 입법 취지 생각하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달라질 여지가 저는 충분히 높다. 많다. 이렇게 봐요. 흥미진진한 네. 반론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반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헌재 결정이 있은 다음에 이 법이 들어온 게 맞는데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41조 6항인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에 반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의원의 의사에 그렇죠. 반해서는 안 그럴 된다. 수도 있는데 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두 번 바꾸지 마라.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바꿀 네. 수는 있는데 네. 다시 바꾸지 마라. 의원의 다시 의사에 바꾸지 반해서. 마라. 그렇죠. 아, 일단 그런- 지금 한번 오신환 권은희 그렇죠. 두 명을 그 사보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몰릴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칙 조항이 아까 말씀처럼요. 그 사보임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의사에 반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일단 한 적이 있고 물론 지난번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제 인가를 안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으로 간 적이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 한 건밖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 분의 법률가가 더 계시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의 그 글쎄, 의견도 또 안 두 여쭤. 분 다 이제 생각이 맞는데, 네. 글쎄, 이제 지금 결국은 가처분 상태이기 빨리 이제 결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인데, 법원은 네.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법원이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가타부타 결정을 내린다면, 네. 사실은 전국이 더 소용돌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저야 현근택 부대변인 편을 들은 게 아니고, 네. 법원은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건영 원내대표의 이 사보임이 그냥 어쨌든 그 기정사실화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문희상 의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보임 절차에 대해서 어쨌든 의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인데 지금 병상에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상에 결재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성추행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의원이죠. 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있는데요. 자, 한국당 이미자 의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듣고 관련 얘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욕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희상 의장님이 그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자해공갈단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건 저는 모멸감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법적 대응으로 해고 반드시 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해공갈단이라고 국회의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제 윗분이 이렇게 하면 기분은 굉장히 나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을 유도를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국회의장 그렇죠. 쪽에서는. 네, 최 교수님은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해공갈단이란 말의 의미는 그런 네. 거예요. 그때 화면 보면 나오잖아요. 녹취록 다 있으니까. 네. 화면에 보면 80여 명 되는 분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를 하고서 의장님 나가는 걸 못 나가게 계속 막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남자 의원들이 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미자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네. 여성 의원이 막아야 돼 이 한마디를 듣고서 어디서 나타나서 지금 보시면 두 팔을 벌려가지고 아직 나가지도 못하게 저러면은 어느 남성이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뒤로 불러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걸 아마 이제 의장실에서는 자해공갈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행위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고 뭐 여성분들이 무슨 여성 의원들이 방패막입니까? 왜 여성 의원들한테 앞장서서 막으라고 합니까? 그건 좀 바르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문희상 의장이 물론 화가 이제 너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좀 접촉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이미자 의원이 항의를 하니 문희상 의원이 그럼 이 얼굴을 만지면서 이것도 그럼 성추행이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손을 대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저게 그럼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성추행이냐 하는 문제는 네. 저게 80명이나 되는 분도 있었고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네.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예를 든 건데 뭐 여성 의원들을 앞세워 가지고 문제를 자꾸 이렇게 못 나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네 분 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국회에 출입할 때 보면요. 참 이거 여야 막론하고 여성 의원들을 약간 방패막이 삼아서 앞세웠던 관행 같은 것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고도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당부를 한번 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